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쌤이에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 개념어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버스에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문학 개념어 전부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계절어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별표를 칠게요. 계절어라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계절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가령 꽃, 진달래꽃, 장미꽃 괜찮죠? 그런 꽃이 나오면 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 소쩍새, 보통 새는요, 봄에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새가 나왔네? 아, 봄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포인트는 동풍이에요.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람이요, 동쪽에서 불어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시를 딱 읽는데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아, 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게요, 녹양이에요. 녹양은 뭐냐면요, 녹하면 녹색할 때 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숲에 가보시면,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봄에 한라산 가보시면요, 아, 정말 연두빛이 가득해요. 그런 걸 녹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녹음이에요. 녹음은 뭐냐면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죠? 녹음은 한라산 가시면, 여름에 한라산 가시잖아요? 짙은 녹색으로 가득합니다. 봄에는 연두빛이었죠. 여름에는 짙은 녹색으로 가득해요. 녹음이라고 해요. 녹음이라고 하는 건 여름입니다. 괜찮을까요? 녹양은 봄, 녹음은 여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 가을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네?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 중요해요. 눈치채셨나요? 다 중요합니다. 가을은요, 기러기랑 서리 가져가시면 돼요. 서리. 우리 그 차에 서리 낄 때 있죠. 유리창에 서리 끼는 거. 진짜 너무 추워서 생기는 그런 얼음은 아닌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흐릿흐릿해지는 그런 게 나오면 설입니다. 그리고 가을인 거죠. 그리고 기러기는요, 가을에 기러기 많이 볼 수 없죠. 네, 요즘 기러기가 어딨어요. 그러나 정리할 수는 있겠죠. 기러기는 가을이구나. 가을의 기억, 기러기의 기억. 네,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네, 가을, 기러기, 서리. 가져갑시다. 겨울. 우리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은 봄이었죠? 북쪽,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 시베리아에서 와서 북한을 타고 평양 넘어오고 서울, 부산, 제주도 쭉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 있죠? 북풍, 겨울입니다. 백설은 당연히 겨울이겠죠. 그런데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표현 있어요. 옥해은산. 무슨 말이냐면요, 한라산. 제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한라산을 예로 많이 들 것 같아요. 한라산 보시면요, 근데 실은 저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한라산을 제주도 사람들이 은근 더 많이 안 갑니다. 한라산을요, 한 번도 정상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상을 가보시면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눈이 많이 내린대요. 눈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근데 한겨울이면 산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겠죠. 마치 은빛 산으로 변할 겁니다. 옥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옥해은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겨울이에요. 괜찮나요? 아, 정리되죠. 동풍, 녹양, 봄, 녹음, 여름, 기러기, 서리, 가을, 북풍, 옥해은산, 겨울. 근데 실은요, 수능에서는요, 이거 구분하기는 잘 안 내요. 보통 어떻게 내냐? 시를 쭉 읽다가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선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시어가 나와 있군.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가을인지 겨울인지가 이렇게 안 내요. 수능은 기러기 내고 겨울이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내신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내신은 조금 치사하게 내니까요.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백적이라는 표현 가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윤동주라는 시인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백석이라는 시인도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공통점,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많은 시를 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쓴 시를 보면요. 특히 일제감정기에 쓰여진 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시들이 성찰, 다른 말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건 벌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안 좋은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나의 삶을 반성할 때에는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겠죠. 내 자신을 숨기면서 성찰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적이구나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를 읽다가 뭔가 이 사람 반성하고 있네? 고백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째, 고사 인용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서요. 별표를 2개 칠게요. 고사 인용. 여러분이 고전소설, 고전시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고사 인용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고사는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인용할 겁니다. 당연히 낯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낯선 내용을요, 미리 숙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 중요한 고사의 경우에는요, 밑에 시 밑에 보시면 각주, 주석이 달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각주 내용을 체크해야겠죠. 그 내용을 체크해야만이 그 시 전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정리하시면 되냐면 시를 읽다가 뭔가 옛날 이야기 나오네? 고사를 인용했구나 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괜찮죠? 그런데요, 너무 자주 나와서 각주가 안 달릴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중요하고 이미 기출이 많이 돼서 이젠 좀 알자 라고 하는 그런 고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되죠. 가볼게요. 구런, 굴삼려, 어복충운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런, 굴삼려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복, 충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충성 할 때 그 충이에요. 즉 충신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구런, 굴삼려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다 충신이었어요. 아주 임금을 생각하는 충신이죠. 그런데 충신은 충신인데요, 억울하게 죽은 충신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에요. 왜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바로 바른 말을 임금께 하다가 임금님, 전하, 폐하, 간신을 멀리하옵소서, 너 사형, 이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억울하게 죽은 충신입니다.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갑자기 굴언 나오잖아요. 갑자기 굴삼려 어복충언 나오잖아요. 화자는 자기 자신을 이들과 동일시하여 임금님, 저는 되게 괜찮은 신하예요 라고 어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백이숙제 소부허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 다 묶어볼게요. 이들은 세속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된 재산, 돈, 권력, 벼슬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응거하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고전시가 읽으시다가 백이숙제 소부허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연 친화로 가는 거구나. 세속을 멀리하고 속세를 비판하는 그런 성격의 화자가 등장한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실제로요, 이 소부허유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신하였어요. 그런데 자연에 응거를 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야, 소부허유 좀 데리고 와 라고 신하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소부허유, 우리 조정에 가요. 좋은 벼슬 임금님이 내려주신대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소부허유가요, 갑자기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영천수라는 물이 있는 곳으로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귀를 씻어요. 네? 귀를 막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귀가 썩어버릴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벼슬을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빨리 귀 씻으려야 돼. 이러는 정말 유니크한 그런 분이시죠.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세속을 멀리하는 자연 친화적 성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영천수에서 귀를 씻었다 라는 고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갈량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죠. 삼고초려. 삼고초려라는 말은 뭐냐면요, 세 번 고생한 거예요. 누가? 유비가. 유비가요, 제갈량을요, 스카우트 하는데 한 번은 스카우트가 안 돼요. 제갈량이 싫어. 싫다니까? 나 안 한다고. 세 번을 거절당하고서야 그래, 해줄게. 이러고 유비의 이제 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삼고초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을까요? 칠종칠금은요, 제갈량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그 적을 처음에 잡아요. 적진의 장수를 잡습니다. 풀어줘요. 가라. 다시 와요. 공격해요. 다시 잡아요. 그냥 가. 다시 공격해요. 참, 그 다시 공격하는 애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7번 반복합니다. 7번 잡고 7번 풀어준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걸 칠종칠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에서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작품에서 보실 수 있어요. 실제 기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성산탄이라는 작품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임진왜란,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제갈량은 아니지만 칠종칠금 한번 해보겠어. 왜구들 정말 낙엽처럼 썰어버리겠어.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어떤 장수로서의 강한 기계를 표현했군, 드러냈군 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배경 지식으로 아셨으면 하는 고사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거 이외의 고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달리는 각주와 주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고사 나왔다고 해서요, 여러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각주가 안 달렸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 고사를 인용했네.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고사를 인용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9번째는요, 공간적 형상화예요. 형상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말 써볼게요. 구체화. 선생님 더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추상적인 것들 있죠. 이런 거, 내 마음의 창문을 열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창문을 열재요.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마치 진짜 공간이 있는 것처럼 구체화, 형상화했죠. 바꿔 말해 시각화했네요. 다시 형상화했네요. 다시 구체화했네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공간적 형상화다, 공간적 구체화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을 공간으로서 표현해낸 것, 그거를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번째, 과장. 과장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쓰죠. 근데 기출 작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미인곡, 송미인곡, 정철이 쓴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보면은
임금과 헤어진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임금,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 그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요. 임과 나의 떨어진 거리를 천리가 떨어졌다. 천리길 멀리 떨어지신 님 어찌 안녕히 계시는고? 뭐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리는요.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리가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마치 천리가 떨어진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천리? 아, 수량화 있네. 실제 구체적인 수로 양을 표현했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막간의 개념은 또 끼워 넣어 봤어요. 과장이자 수량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째.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비유법. 선생님, 저 비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담. 속담은 우리 아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거 다 속담이잖아요. 그리고 사자성어. 고사성어 꼭 네 글자 아니어도 됩니다. 일석이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쉬운 사자성어들? 풍수지탄? 모르시나요? 풍수지탄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 표현들은 사자성어들은 또 따로 정리할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풍수지탄, 일석이조 이런 것들 다 관용적 표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다라는 말은요.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예로부터 많이 쓰는 말들, 전통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통적 표현,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요. 비유냐 속담이냐 사자성어냐를 구분짓지 않고요. 비유가 쓰였다, 속담이 쓰였다, 사자성어가 쓰였다 어느 하나라도 쓰이면 잘은 모르겠고 뭔가 관용적 표현이 쓰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마지막 구체적 행위, 이번 영상의 마지막이에요. 구체적 행위라는 말이 나왔죠. 시를 보다 보면요. 나의 정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박제삼이 쓴 수정가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이 작품은 춘향이가 임을 떠나보내고 느끼는, 임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춘향이가 뒤돌아서서 어깨를 흐느낍니다. 어깨를 막 위아래로 들썩들썩 거리면서 흐느껴요. 이걸 통해 실제 기출 표현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춘향이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맞죠? 구체적 행위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체적 행위라는 말을 쓸 수 있겠구나. 괜찮을까요? 네, 구체적 행위는 왜 한다고요? 정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되게 속도감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조금만 더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질문사항 있으셔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